예,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 경제 상황과 또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의 지금 발전 동향들이나 앞으로의 전망들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경제 지표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V자 반등 기록한 것도 중국이었고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것도 중국인데 좀 현재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회복 안 되는 나라는 없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사이즈를 놓고 보면 중국이 한국의 10배, 그리고 미국의 71%,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든 시총이든 세계 2등. 그래서 그 무게가 가지는 속도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속도를 좀 잘 봐라.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 속도,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마 하반기 가면 아마 1, 4분기는 18%, 20% 성장할 거고 예. 아마 하반기 가도 5에서 6%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명목으로 가면 한 8에서 10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6년에서 7년이면 GDP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슬로우 다운하는 세계 이렇게 보는 것은 중국을 보는 데는 좀 맞지 않다. 훨씬 더 이제 전 세계 평균 성장의 2배, 3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피드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덩치의 나라와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이제 미중 무역 간의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붙었다 그러면 중국은 백전백패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첫 번째 시간 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2년 동안 이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이 좌초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전쟁이나 금융 전쟁에서 결판이 나겠지만 기술도 놓고 보면 제조업에서 반도체 하나를 빼놓고는 그렇게 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아마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전쟁의 승부가 갈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략하는데 포위망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중국은 기술 전쟁에서 동맹을 만들어서 이게 중국의 이 미국의 포위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놓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이제 중국과 어떻게 잘 믹싱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기회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여전히 이슈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술 전쟁을 토대로 해서 중국 증시는 이제 확장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과도 여러 얘기를 해보면 상하이 도심에서 이미 자율주행차 지나다니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자주 여쭤보는 게 그 디지털 위안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추첨해가지고 돈도 주고 이거 쓰라고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달러 패권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1인당 200원씩 줘서 그냥 연습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위안화가 이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냐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0년, 50년 뒤 얘기고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이게 중국에 함부로 이것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해킹 문제예요. 해킹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만약에 이것을 디지털 위안화를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국가의 경제에 사용했을 때 뚫리면 어떡할래? 그럼 1초 만에 국부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냥 이 동네 슈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써보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달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제 지금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은 이 중국 내부적인 이제 돈 세탁이라든지 부정부패 단속이라든지 이제 이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폐 관리상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숨겨져 있긴 하지만 이 빅데이터 돈을 썼을 때 지금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이걸로 쓰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알리바바나 탄센트한테 가죠.
그런데 이것이 전자지급을 정부가 준 전자지급을 쓰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민은행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게 한 세 가지가 지금 보여지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의 주된 목적이고, 지금 상태에서 뭐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 무역 거래나 결제 통화로나 외환 보유고로 1 내지 2%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60에서 40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의 30배, 20배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 30년 이상 시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서 패권 전쟁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 완전 넌센스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위안화에 대해서 기축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 예전의 그 마음과 뭔가 디지털 위안화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짬뽕시키다 보니까 마치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되면 기축 통화로 이렇게 가고 막 그렇게 될 것이란 언론 보도들이 참 많았었는데 30년 뒤에나 이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내부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이런 디지털 위안화가 더 적극적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현재 분위기들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3년 동안에 또 우리가 중국 증시를 유망하게 보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제일 재밌는 게 그 남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 물구경, 불구경이 뭐 구경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100년 만에 그 총칼하고 대포가 안 날아다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장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잘하면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리는 것이 중요하고, 뭐 투자를 언제 하냐고 그럴 때 2등이 1등 될 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역사를 놓고 보면 최고의 투자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 전투를 하겠지만 이 4년 동안에 바이든이 중국을 자초시키면 중국은 이제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고, 바이든이 이걸 추락을 못 시키면은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 GDP의 90%까지 갑니다. 지금 네. 같은 추세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확실한 세계 2등인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90%를 갖다고 하면 아마 미국의 많은 동맹들의 배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섭게 봐야 되고, 이제 지금 중국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동맹이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근데 그 동맹 중에서 이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 기술 동맹, 경제 동맹, 금융 동맹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유력한 어떻게 보면 협력의 대상이 되죠. 또 그러고 뭐 지금 막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0대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의 1순위가 다 아시아고, 아시아에서 그 중에서 1순위가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자라는 것은 그 모시는 신이 딱 한 분 있죠. 하나님이 뭐 부처님이 아닌 수익률 신이라고. 그래서 수익률 신은 그 껍데기가 바로 성장률이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장 센 성장률을 가진 나라,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할래? 뭐 그 여러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되는 이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등이 1등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가장 투자 적기였다. 지금 그게 바로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성장률 측면에서도 계속 속도 강조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내부의 어떤 중국 증시 내부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자 한다면, 사실 약간의 어색함은 있습니다. 중국 증시 잘 안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쨌거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IT 종목들인데, 여기는 상해종합지수 1위가 귀주호태주다 보니까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내수의 뭐 탄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전 세계적인 동향이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뭐 술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마오타이주를 누가 시가총액 1위로 만들었냐면 외국인이에요. 근데 마오타이를 술로 보면 안 되고요. 성장성하고 캐시플로 수익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억의 인구 중에서 30만 원, 50만 원 하는 술을 이걸 먹어본 사람이 얼마냐 그러면 10%, 20%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마켓의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현금이 매출액의 1.7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가 있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도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거의 이제 40%, 뭐 50%의 순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도 높은 수익성 그리고 아직도 90%의 마켓에 술을 안 먹어본 분들이 있는 잠재력 네. 그리고 갖고 있는 캐시플로우 그 세 가지가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본 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이고 그게 이제 주가 최고치를 만들었는데 예. 앞으로도 지금 14억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뭐든지 먹으면요 그게 세계 1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어떻게 보면 마오타이는 좋은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고 제2, 제3, 제4의 마오타이가 앞으로 5년, 10년에 계속 나온다. 그래서 코카콜라 가지고서 워런 버핏이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대박 낸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국에 상장된 회사만 보니까 마오타이지 네. 안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가총액 1등은 탄센트죠. 그리고 2등은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있으면 알리바바죠. 그래서 역시나 빅테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소비하고 이제 테크가 중국도 사실은 상장된 시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인더스트리에 놓고 보면은 이 테크와 컨슈머가 양대 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단 내수는 이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보다도 현금도도 많고 마진도 높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테크라는 양대 축을 모두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설명을 여러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가면 갈수록 더 관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쪽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어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미국보다도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264개로 더 많아졌다. 물론 중국 조사죠. 근데 이것은 지금 유니콘 기업은 이게 인터넷하고 모바일에서 나오죠. 근데 미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중국의 3분의 1, 모바일 가입자 수는 4분의 1.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 인터넷 모바일에서 유니콘 기업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리스크가 있냐 없냐 그것은 뭐 모든 그 인터넷사들의 리스크하고 똑같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내수 시장 자체를 크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뭐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수가 4억 명, 5억 명이에요. 우리 네이버 다음 다 해봤자 4천만, 5천만인데. 네. 그래서 캡티브 마켓을 자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긴 시간 우리보다 긴 시간 동안 적자는 보지만 이것이 이제 세팅이 되는 순간에 돈이 스노우볼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리스크는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10배, 4배가 더 크다. 그러나 이것이 궤도에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월등히 더 이제 세다는 거죠. 살아남는 유니콘을 잘 골라내는 것, 이제 그게 핵심이죠. 예. 참 아까 귀중모태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유니콘 기업 얘기할 때도 그렇고 참 국가 경쟁력에서 인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중국 증시 얘기를 많이 했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팅창이나 질문들을 통해서 야, 근데 결국 사회주의 지표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여전히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답은 이제 두 가지만 보는데 앨런 머스크를 보고 그다음에 포춘 500대 기업을 보면 돼요. 당대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의 구루는 앨런 머스크인데 그 문제가 많은 중국에 그 세계 최대의 해외 그 자동차 공장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앨런 머스크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투자를 안 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포춘 500대 기업은 그 리스크를 쓰고서 왜 간 건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 LG.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LG는 우리 파주에다가 OLED 공장을 하나 짓고 중국이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제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을 보고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오류. 그다음에 뭐 미국은 리스크가 없나요? 한국은 리스크가 없나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앨런 머스크하고 포춘 500대 기업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 우리 증시에도 리스크는 항상 있어 왔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투자 수익률에도 또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언론 보도량으로만 봐도 그렇고요. 리포트의 량으로 봐도 미국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 정보가 좀 제한된 건 사실이긴 한데 국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국 증시 투자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조각 맞추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10배나 더 큰 나라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의도 금융가들도 많이 중국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조각 맞추기를 해서 코끼리를 전체를 그려야지 다리 한쪽을 갖고서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전체를 맞히는 것은 첫 번째는 발품, 두 번째는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5%, 1%만큼은 정보를 얻는데 거기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인터넷에 많은 이제 정보가 있고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말로 돈 되는 정보를 공짜로 주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투자하지 않고서 그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를 얻는 데다가 돈을 써라. 그러나 그 투자 금액에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의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단 지성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 맞추기를 하는 좋은 방법은 같은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쉐어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30년 했고 LG에서 LCD를 30년 하신 분들이 반도체 LCD는 서로 잘 모르지만 그 경험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중국의 LCD 산업을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각 맞추기 플러스 집단지성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은 아직 우리로 치면 뭐 90년대 중반 정도 수준의 사회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건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 뭐 5도만 바뀌어도 어종이 홀랑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나 종목에 관한 정보들은 조각 맞추기의 집단지성을 같은 커뮤니티의 사람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대신 바닷물의 온도는 이것은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들의 의견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것들을 조금 예의 주시해서 보면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깊이 안 들여다보고 또 우리는 이제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포커스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진짜 변화를 못 읽는 이제 우가 있는 거죠.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정보에 대해서 조각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라라고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이용하고, 제가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머니투데이 방송 이슈앤뷰 이 시간대 계속 보시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다뤄드릴 거거든요. 현명한 투자 전략에 여러분들의 도움도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 상황들 함께 살펴봤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